안동에서 시청 중인 이재현님 감사해요. 한국도 일본처럼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될 거야. 그런데 석방단 12시간 뒤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충격 선언이 터집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 702개 생산 라인 전면 셧다운한다. 순간 미국은 패닉에 빠집니다. 아마존은 삼성 SSD 공급 중단, 1280만 개 서버가 단 1시간 만에 마비되면서 무려 7조 원이 공중분해되는 초유의 대재앙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EV 생산 라인은 무려 214개 전면 올스톱, 인텔, 엔비디아, 애플 역시 삼성 폭격에 순식간에 시가총액 무려 1200조가 증발되며 미국 전역에 절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트럼프의 충격 발언인데요. 삼성전자 공장 근로자 싹 다 쇠사슬로 체포한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딱 한마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숨통 끊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웰 라그너입니다. 워싱턴에서는 매그너스라고 부르죠. 하버드와 시카고 부스를 나와 연준 이사를 지냈고 지금은 백악관 직속 경제안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국 경제의 보검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보검이 이번엔 삼성전자 때문에 제대로 부러졌습니다. 9월 초 제 책상에 급보가 떨어졌어요. 조지아 현대차와 LG 합작 공장에서 한국인 316명이 전원 구금되었다가 하루 만에 전격 석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이민 단속인 줄 알았죠.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소름이 돋더군요. 구금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세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가 100여 명, 배터리 핵심 기술자가 50명, 심지어 자동차 전장 초정밀 한국 전문가는 무려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무작위 단속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정교하게 선별된 명단이었죠.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치안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벌인 경제 인질극이다. 아니나 다를까 백악관 서윙 회의실은 그날 오후 3시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일본은 이미 관세 조약에 서명했어. 한국도 똑같이 굴복해라. 협정에 사인하거나 25% 관세를 맞아라. 미국은 90%, 한국은 10%만 먹는 일본식 모델을 받아들여라. 더 비명 지르면 95%도 만들 수 있다. 러트닉의 목소리는 거칠고 오만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본 사례를 들먹였어요. 일본이 어떻게 처음엔 버티다가 결국 5,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무릎을 꿇었는지, 모든 수익을 90%씩 미국에 넘겨주게 되었는지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한국은 늘 일본 따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냐면서 결국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비참하게 무릎 꿇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러트닉의 목소리에서 확신보다는 초조함이 더 많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한 톤이었어요. 그때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총리실 주재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이 사태를 동맹 신뢰 붕괴로 규정하며 전 부처 비상체제로 돌입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반응이 생각보다 격렬했습니다. 보통 한국은 이런 상황에 조용하게 다음 스텝을 준비하거나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시민사회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커뮤니티와 노동계는 분노를 넘어서 급진화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는 한미동맹 끊자, 주한미군 철수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어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성명을 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범죄자냐 인지를 잡고 협상하는 미국 같은 깡패 동맹은 필요 없다는 거였어요. 저녁에 한국 KBS 방송토론 프로그램에는 하버드 상업경제학과 바클리 교수가 출연해서 미국 사회에 경고하는 모습도 나왔었죠. 삼성, 현대차, LG, SK, 한화 단 5개 기업만 해도 미국 내 누적 투자가 294조 원입니다. 직접 간접 고용은 120만 명에 달하죠.
이들이 철수하면 조지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경제는 하루아침에 증발합니다. 미국이 스스로 숨통을 끊는 셈이에요. 바클리 교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숫자로 보니 더욱 실감이 났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죠. 오죽하면 미국 하버드 교수가 한국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의 실태를 맹렬히 비난하겠어요. 그때 제 휴대폰으로 브뤼셀에서 온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유로결제센터에서 일하는 한국계 금융 엔지니어 설아가 보낸 거였어요. 그녀는 대시보드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납품용 신용장에 미국향 결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였죠. 설아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어요. 이건 단순 착오가 아니야. 한국과 유럽연합은행들이 위안화와 유로화 대체 결제를 테스트 중이야. 달러 패권의 균열이 시작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상 분쟁이 아니었어요.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죠. 미국은 한국 사람을 체포한 게 아니었어요. 글로벌 신뢰를 끊는 우방국 목에 칼을 들이밀고 협박하는 양아치 짓을 한 거였던 거죠. 그런데 러트닉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본 사례를 들먹이며 비웃었어요. 일본도 처음엔 버텼다. 하지만 결국 5,500억 달러를 투자했고 모든 수익을 90%씩 미국이 가져가도록 무릎 꿇었다. 아마 한국은 주한미군이라는 족쇄 때문에 더 빨리 무너진다. 한국은 늘 그랬어. 한일이주 시끄럽다가 결국 고분고분 말듣게 되어 있어.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반응이 일본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일본은 당시 정부 차원에서 조용히 협상했지만 한국은 정부부터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까지 모든 층위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16명의 구금과 석방. 그 짧은 시간 안에 한국 사회 전체가 보인 반응. 그리고 이미 시작된 것 같은 달러 이탈 움직임. 모든 게 너무 빨랐고 너무 체계적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분명히 다른 국가였어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그것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어낸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이 유일했거든요. 미 상무부에서도 이 점을 무시한 채 너무 일본과 협상처럼 순순히 한국이 응해줄 거라는 낙관주의와 오만함만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건드린 건 단순히 한나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아니라 이미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 세계 최고 신뢰도 한국의 신경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경망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 곧 전 세계에서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게 보내기 시작할 거라는 징조였죠. 새벽녘에 문득 깨달았어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수업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업료가 얼마나 비쌀지 저는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그날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의 회의실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물론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중에 들어온 정보와 정황을 종합해보면 그날의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입을 열었을 때 회의실 안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단호했어요. 미국 신규 증설 208조 전면 철회. 대체 공급망으로 간다. 저는 그 소식을 받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208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시나요? 미국 전체 제조업 투자의 거의 10%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 투자를 하루아침에 철회한다는 건 단순한 경영 결정이 아니라 경제전쟁 선포와 다름없었죠. 이재용 회장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고 해요. 중국 텐진과 선양 LCD 라인 철수 때도 삼성 없인 못 산다더니 우리가 철수하자 10년을 잃었다. 이번엔 미국 차례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삼성의 중국 철수는 이미 역사가 증명한 사례였거든요. 삼성이 중국에서 LCD 생산을 철수한 후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정말로 10년 가까이 정체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와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였죠.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삼성 오스틴과 테일러 공장 한국인 7,800명 엔지니어 전원 신분 재검증, 일부 구금 추방 검토라는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어요. 제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7,800명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었어요. 삼성 반도체 공정의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엔지니어들이었죠. 이들이 없으면 오스틴과 테일러 공장은 말 그대로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현지 삼성 직원들 사이에 공포가 번졌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아이들 학교에 다니고 집을 사서 정착한 사람들이 갑자기 추방 위기에 몰렸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들의 기술적 가치였어요. 한 명 한 명이 모두 대체 불가능한 인재들이었거든요. 이 소식이 서울 회의실에 전해지자 이재용 회장은 의자를 박차며 일어섰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했죠. 이제 미국 숨통을 끊겠다. 그 순간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이재용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흔들림이 없었다고 해요. 한 이사회 임원이 맞장구 쳤어요. 중국도 삼성이 빠지자 공급망이 10년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같은 길을 갈 차례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전해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었어요. 삼성이 정말로 미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선포한 거였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충분한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이었어요. 전 국제통화기금 부총재이자 현 미국 국제금융자문역이죠. 그는 평소처럼 비웃는 톤으로 말했어요. 삼성, 결국 구글과 애플에 깨진다. 한국인들, 언제나 과장만 하지. 앤더슨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을 폄하했죠. 삼성 반도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논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앤더슨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거든요. 자신감 뒤에 숨겨진 불안함 같은 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왜 떨렸을까요?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일 거예요. 삼성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거칠고 체계적이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들어온 추가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이 단순히 투자 철회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반도체 공급량 조절부터 시작해서 기술 지원 중단까지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한국 기업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노드였죠. 그리고 그 노드가 우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삼성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현대차, LG, SK 등 다른 한국 대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삼성의 중국 철수 사례를 다시 들여다봤죠. 정말로 삼성이 철수한 후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거의 10년을 헤매었어요. 기술 공백을 메우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런데 미국 상황은 중국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중국보다 훨씬 취약했거든요. 삼성 같은 핵심 파트너를 잃으면 단기간에 대체할 방법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삼성의 선전포고. 이건 시작일 뿐이다.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삼성은 정말로 미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했죠. 석방 폭격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도 이때였어요. 한국 언론에서 쓰기 시작한 표현인데 삼성이 미국에 가하는 충격을 폭격에 비유한 거였죠. 저는 그때까지도 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였죠.
그 이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리포트들을 보면서 손에 든 펜이 떨렸어요. 삼성이 진짜로 미국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오전 9시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삼성 오스틴과 테일러 생산 라인에서 안전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가동률을 대폭 축소했다는 소식이었죠. 겉으로는 합법적인 절차였지만 실제로는 감산이나 다름없었어요. 최신 공정 라인들이 하나둘씩 멈춰 서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유럽과 중동 쪽 결제 루트가 우선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보고서도 올라왔어요. 미국으로 향하던 프리미엄 반도체 제품들이 유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물량 조절이 아니었어요. 공급망 전체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업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GPU 팜 신규 렉 증설이 전면 중단되면서 엔지니어 포럼에는 절규에 가까운 글들이 올라왔죠. 저도 그 포럼들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 정말 참담했어요. 삼성 메모리 없으면 우리 회사 문 닫는다는 글이 수십 개씩 올라왔거든요. 스마트폰 업계는 더 심각했어요. 플래그십 세종의 출시가 연기되면서 유통업체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포기 공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폰 프로 시리즈 생산 차질, 삼성 갤럭시와의 경쟁에서 밀리는 건 이미 예상된 수순이었죠. 전장 부품 쪽은 아예 재앙 수준이었어요. ADAS 라인이 멈추면서 티어2 중소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몰렸어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몇 년씩 뒤처질 상황이었죠. XR과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발표회들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없이는 차세대 제품을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메타의 새로운 VR 헤드셋, 애플의 비전 프로 후속작, 모든 게 무기한 연기 상태가 되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슬랙 채널에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 삼성만 돌아와 달라는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거든요. 테슬라 구매 담당자는 아예 울부짖었어요. 삼성 메모리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틴다. 이건 종말이다. 저희 상무부 한국 담당 디렉터 스캇 리버스는 두 손을 부여잡고 절규했죠. 이건 역대급이다. 미국 경제가 종말한다. 스캇은 평소에 냉정한 사람인데 그런 그가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실감됐어요. 애틀랜타 연준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남동부 지역 고용과 지방세 붕괴 위험을 경고하면서 주지사 5명이 긴급히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연쇄 도산이 시작된다는 점이었어요. 기판 부족으로 클라우드 서버가 다운되면서 스타트업 57곳이 파산했어요. SSD 공급이 막히니까 금융거래 시스템이 중단되고 보험회사들까지 부도 위험에 몰렸죠. 차량용 낸드 플랫이 결핍은 보험료 폭등으로 이어졌어요. 자동차 전자제어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졌거든요. 미국 경제 전체가 정말로 삼성의 소나기에 목이 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 반도체 설계 표준을 유럽과 함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과 영국은 환호했죠. 트럼프가 삼성을 우리에게 선물했다면서요. 저는 그날 메모에 이렇게 적었어요. 삼성 탈미, 유럽 중심 이동, 중국 반사 이익, 미국만 국제 왕따. 정말 그대로였어요. 삼성이 미국을 떠나면서 그 빈자리를 유럽과 중국이 나눠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에 받은 브리핑 자료는 더욱 참담했어요. 삼성이 유럽 드레스덴, 아인트호벤, 그단스크 세 곳에 새로운 생산 허브를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유럽연합은 세금을 0%대로 깎아주고 보조금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유럽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준 거였어요. 삼성의 첨단 기술이 유럽으로 넘어가면 기술 패권 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삼성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현대차, LG, SK 모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기업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큰일 낸 것 같아.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지 한마디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녔죠. 삼성이 정말로 미국을 완전히 떠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잃을 것과 얻을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끝날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국의 반격이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이라는 거였죠. 이건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경제 전략이었어요. 새벽에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여전히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상대는 이미 다차원적인 경제전쟁을 펼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한 생각들과 함께 저는 새벽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죠. 백악관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까지의 당황스러운 기색은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분노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러트닉 장관이 테이블에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이제 진짜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 25% 관세에 삼성 지분 20% 강제 취득안까지 준비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압박을 가하면 상대가 굴복할 거라는 낡은 사고방식 말이에요. 러트닉은 계속해서 일본 사례를 들먹였어요. 일본도 무릎 꿇었다. 한국은 주한미군 때문에 더 굴욕적으로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확신이라기보다는 자기 최면에 가까운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부터 우리의 추가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항만 통관 지연이었죠. 삼성 서버 부품 10,000개가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묶였어요. 겉으로는 일상적인 검사였지만 실제로는 의도적인 지연이었죠.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났어요. 아마존 신규 클라우드 프로젝트가 중단됐거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고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삼성 부품 부족으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민수용 반도체까지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한 거였어요. 스마트폰용 칩이나 가전제품용 반도체까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거죠. 이건 정말 무리수였어요. 일상적으로 쓰이는 칩까지 제재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금융 쪽이었어요. OFAC에서 한국 은행들의 달러 결제 제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죠. 이건 정말 위험한 카드였어요. 달러 결제망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워싱턴 곳곳에는 한국은 동맹 프리라이더라는 광고판이 붙기 시작했어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굵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국 내수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미국 시장에 무릎 꿇게 된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씁쓸했어요. 맞는 말이긴 했거든요.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빠뜨린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저녁 제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긴급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삼성, 현대차, 그리고 한국 정부의 비밀 메모가 유출된 거였어요. 그 내용은 단 한 줄이었지만 충격적이었죠. 유럽과 인도, 중동은 이미 한국 쪽으로 기울었다. 저는 포크를 놓고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미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계가 한국 편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얼마 후 서울에서는 장기 분쟁 대비 로드맵이 발표됐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단계별 시나리오, 대체 시장 확보 계획, 공급망 재편 전략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계획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것 같았죠.
한국이 미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글로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뒀더라고요. 이건 정말 프로페셔널한 접근이었어요. 한국의 이런 대응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상대를 완전히 잘못 평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미국의 의존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미 독립적인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협조 체계였어요. 삼성, 현대차, LG, SK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서로 보완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다가 한국 관련 보도를 접했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군 기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감정적인 구호가 아니라 논리적인 주장들을 내세우고 있었거든요. 동맹은 상호 존중이 기본이다. 경제 인질극은 동맹이 아니다. 이런 구호들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크게 변한 걸 느꼈어요.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제 메모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의 압박이 거셀수록 세계는 조용히 한국 편으로 기운다.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수록 유럽, 중동,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가 게임의 룰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시대가 아니라 상호 협력과 신뢰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대인 건 아닐까? 하지만 러트닉과 다른 강경파들은 여전히 압박 수위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주한미군이라는 카드가 있으니까 한국이 끝까지 버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점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럴까? 한국이 정말로 우리의 압박에 굴복할까?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길을 선택할까? 그 답은 곧 명확해질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사무실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삼성이 본격적으로 미국을 질식시키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번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정밀한 공격이었죠. 아침 8시에 받은 첫 번째 보고서가 충격의 시작이었어요. 삼성이 이른바 질식 패키지를 가동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2나노미터 GAA 공정과 HBM3이 메모리 샘플을 유럽연합 고객사에게 우선 공급하고 미국은 완전히 제외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쳤어요. GAA 공정이 뭔지 아시나요? 차세대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에요. 그리고 HBM3는 인공지능 반도체에 꼭 필요한 고대 역폭 메모리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차단당하면 미국의 AI 산업은 말 그대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서버용 DRAM 검증을 강화했다는 점이었어요. 기존에 하루면 끝나던 검증 과정을 한 달로 늘린 거죠. 미국 OEM 업체들은 최소 2달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합법적인 절차였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목조르기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오후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삼성이 유럽 3곳에 새로운 허브를 만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드레스덴, 아인트호벤, 그단스크에 말이죠. 유럽연합은 완전히 환호했어요. 독일 슈피겔지는 트럼프가 삼성을 우리에게 선물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유럽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세금을 0% 수준으로 깎아주고 보조금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독일 정부는 삼성 유치를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현대차에서 왔어요. 정의선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걸로 되겠어요? 단 5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죠. 현대차는 미국 생산 라인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그 물량을 유럽과 중동으로 돌렸어요. 엘라베마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몰렸죠.
노조에서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공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유럽과 인도 쪽 증설에 집중했거든요.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전기차 업체들은 배터리 부족으로 생산 계획을 대폭 축소해야 했어요. SK그룹의 움직임은 더욱 치밀했어요. 반도체 소재부터 화학 제품까지 전 방위적으로 공급망을 유럽과 인도로 전환했거든요. 미국 화학 업체들은 원료 공급 차질로 공장 가동률을 낮춰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동시에 일어났다는 점이었어요. 삼성, 현대차, LG, SK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였거든요. 각자의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미국 전체를 압박했죠. 미국의 대응은 더욱 거칠어졌어요. 러트닉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필요하면 50% 관세도 때릴 수 있다. 삼성 지분 몰수도 검토 중이다. 상원 의원들도 한국 기업 자산 동결을 위협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미국 현장은 말 그대로 붕괴되기 시작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대규모 해고가 시작됐고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들이 하나둘씩 라인을 멈췄어요.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마트에서는 전자제품 매대가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확산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한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였죠. 우리 정부가 바보다, 삼성 돌아와라. 이런 구호들이 주류였어요. 삼성의 대응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디테일했어요. 미국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늦게 배포했거든요.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의 시스템이 먹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수리 부품도 몇 달씩 대기해야 하도록 만들었고요. 미국 공장들이 줄줄이 정지할 수밖에 없었죠. 특허 계약도 미국에만 불리하게 수정했어요. 로열티를 올리고 사용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거죠. 미국 기업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공장 근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근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 학비가 끊겼다. 삼성이 날 살려줬는데 정부가 죽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유명 경제기자 폴 그레이엄이 쓴 칼럼이 화제가 됐거든요. 이병철과 정주영은 한국 경제의 거목이었다. 삼성은 모든 수를 계획한다. 미국은 그 정보력 앞에 무릎 꿇었다. 지금은 시작일 뿐이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 기자가 한국 기업의 전략적 사고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다니요. 특히 지금은 시작일 뿐이다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삼성의 공격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마치 바둑에서 포석을 깔듯이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어떤 실수?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우리는 상대를 완전히 잘못 봤어. 한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적인 나라가 아니야. 이미 독립적인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90년대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저는 한참을 생각한 후 말했죠.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녔죠. 삼성이 정말로 미국을 완전히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한국 기업들도 줄줄이 따라 나서면? 그리고 우리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반격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파괴적이라는 거였죠. 이건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경제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전황을 보면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죠. 새벽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압박을 가할수록 한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욱 한국 편으로 기우는 것 같다고요. 뭔가 근본적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이제 백악관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적 압박이 통하지 않자 이제는 정치적 카드까지 꺼내든 거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 긴급 회의에 참석하면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러트닉 장관이 회의를 주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달리 절박함이 묻어났죠. 동맹 관계를 앞세워야 한다. 삼성 직원들 추방 카드도 써야 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13조로 올려야 한다. 관세는 더 상향할 수 있다는 압박도 필요하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동맹이라는 말이 이제는 협박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OFAC에서는 한국 은행들의 달러 거래 제한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수였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시도였거든요. 의회 일각에서는 아예 한국 금융 제재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상무부 기자회견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웠거든요. 우리는 초강대국이다. 삼성 따위가 길게 버틸 수는 없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확신이라기보다는 자기 위로에 가까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이 움직인 거였어요.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외교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삼성은 인류의 자산이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유럽 주요국들이 한국 기업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쓰다니요. 인류의 자산이라니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삼성의 기술적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유럽연합의회에서는 규탄 결의까지 채택했어요.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을 비난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이었죠. 유럽투자은행과 독일 KfW 은행은 삼성에 대한 긴급 자금 지원을 약속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는 동안 국제사회의 여론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내 여론이었어요.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번엔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였거든요. 피켓에 적힌 문구들이 정말 적나라했어요. 멍청하다, 쪽팔리다, 우리가 왕따. 시애틀에서는 아마존 직원들이 집단으로 항해 시위를 벌였어요. 삼성 없으면 우리도 없다는 구호를 외치면서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계속됐죠. 구글, 애플, 메타 직원들이 모두 참여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 돌아와라는 현수막을 들고 백악관 앞까지 행진했거든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을 지지하던 노동조합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정말 이례적이었어요. 저는 그날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경제, 외교, 도덕 모든 면에서 한국 편이다. 조건을 바꿔야 산다. 정말 그랬어요. 경제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삼성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외교적으로는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한국을 지지했어요. 도덕적으로도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죠. 한국의 대응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정부와 기업들이 장기전 체제로 전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대신 체계적으로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 높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감정적인 반미 논조 대신 냉정하고 분석적인 보도를 이어갔거든요. 미국의 선택, 한국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객관적인 팩트체크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이런 성숙한 대응이 국제 여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날 오후 저는 브뤼셀에서 온 보고서를 받았어요.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죠. 반도체, 배터리,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거였어요.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유럽의 진정한 파트너다. 기술 혁신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프랑스 대통령도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유럽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길 바란다. 우리는 열린 자세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정말 착잡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밀어내는 동안 유럽은 한국을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지정학적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죠. 인도와 중동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도 총리는 한국은 인도의 소중한 파트너라고 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삼성과 대규모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한국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파란색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빨간색으로 칠해봤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아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자기야, 이게 뭐야?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우리가 얼마나 고립되어 가는지 보여주는 지도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아. 압박으로는 안 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맴돌았죠. 이대로 계속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전통적인 힘의 논리로는 한국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거였죠. 한국은 이미 너무 강해졌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도덕적 우위까지 점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정말 동맹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관계였을까?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종속적인 존재로 여겨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과 함께 저는 새벽을 맞았어요. 그리고 곧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였죠. 얼마 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선 거였어요. 이제는 감정이나 압박이 아니라 법적 조항과 계약서로 승부를 거는 단계에 접어든 거죠. 아침 일찍 서울에서 온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어요. 이재용 회장의 발언이 담긴 내용이었는데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석방의 본질은 신뢰다. 사과 없는 유예로는 한 발도 못 간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석방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단순히 구금된 사람들을 풀어주는 의미를 넘어서 경제적 족쇄에서 벗어나는 상징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죠. 삼성이 내놓은 조건은 4가지였어요. 첫째, 공식 사과. 둘째, 지분 강탈과 관세 철회. 셋째, 관세 유예와 일몰 조항. 넷째, 법적 보호장치. 이걸 UMA 조건이라고 불렀는데 Unconditional Mutual Agreement의 줄임말이었어요. 저는 이 조건들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니라 정교한 법적 프레임워크였거든요. 각 조항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빈틈없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마치 변호사들이 수개월에 걸쳐 만든 계약서 같았죠. 더 놀라운 건 다른 한국 대기업들의 동참이었어요. 현대차, LG, SK가 모두 비슷한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이들은 이걸 K-팩트라고 명명했어요. 코리언 코퍼럽 팩트의 약자였죠. 한국 기업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미국에 맞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데이터와 법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감정적인 대응 대신 냉정한 분석과 논리로 무장한 거죠. 각 조항마다 국제법상 근거와 판례까지 제시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유럽연합의 주요 OEM 업체 7곳이 한국 기업들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표한 거였어요. BMW, 메르세데스벤츠, 폴크스바겐, ASML, 필립스, 에어버스, 지멘스가 모두 참여했죠. 서한의 내용이 정말 강력했어요. 한국의 조건은 글로벌 기준이다. 상호 존중과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건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을 국제적으로 규탄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백악관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사과 없는 유예라는 타협안을 제시한 거죠. 관세와 지분 강탈은 잠시 미뤄두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러트닉 장관은 이걸 양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삼성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보도자료에 나온 그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석방 폭격, 이번엔 계약서에 떨어진다.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는 감정적인 표현이었던 석방 폭격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 조항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구였죠. 뉴욕타임스가 이를 헤드라인으로 뽑았어요. 석방 폭격, 계약서 위에 떨어졌다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미국 언론도 이 상황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대통령 브리핑 자료를 수정해야 했어요. 기존의 압박 지속 방침을 사과철 회유에 외엔 길이 없다로 바꾼 거죠. 제 손이 떨렸어요. 사실상 미국이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돌이켜봤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감정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치밀한 전략가들이었던 거죠. 압박을 가하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맞받아쳤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프레이밍 전략이었어요. 이 갈등을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신뢰와 상호 존중의 문제로 정의한 거였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의 도덕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삼성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협상 테크닉도 놀라웠어요. 각각 다른 분야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마치 오케스트라가 하모니를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더욱이 그들은 공격과 동시에 대안도 제시했어요. 유럽과 아시아, 중동으로 향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미국에게는 여전히 협상의 문을 열어두었던 거죠. 이런 균형 감각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오늘 정말 역사적인 하루였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한국이 우리한테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제시한 거야. 이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대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하는 시대라는 걸 보여줬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좋은 일 아니야?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는 게 맞잖아.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맞아.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 쉽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랬어요.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격렬했거든요. 강경파들은 여전히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주의자들은 한국의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봤어요. 경제계의 반응은 명확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한국의 요구는 합리적이다. 더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 미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실리콘밸리 CEO들도 공개 서한을 통해 정부에 압박했어요.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날 밤 제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부터 미국은 한국에게 요구하는 시대에서 선택받는 시대로 넘어갔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우리를 파트너로 선택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국제 질서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더 이상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는 글로벌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역사적 순간이었거든요. 그 이후 워싱턴의 가을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드디어 이 모든 갈등이 끝날 것 같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오전 10시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의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미 경제 파트너십 복원 합의문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공식 사과문, 지분 강탈과 관세 정책, 철회, 관세 유예 및 일몰 조항, 그리고 법적 보호 장치까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사과문을 읽는 대통령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미국은 동맹국 한국의 기업인들에게 가해진 불법적 구금과 일련의 경제적 압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진정한 동맹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모든 갈등이 끝난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현실감도 느껴졌거든요. 담화문에는 동맹 신뢰 회복이라는 문구가 여러 번 등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신뢰를 회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서명 직후 삼성의 반응은 신중했어요. 즉시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미국 라인의 일부만 재가동하기로 했어요. 오스틴과 테일러 공장에서 핵심 기술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전체 규모는 예전보다 작았죠. 이재용 회장의 공식 발표가 이를 명확히 했어요. 208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는 한국과 유럽연합으로 이동한다. 미국에서의 운영은 기존 약속을 이행하는 선에서 유지할 것이다. 저는 그 발표를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원했던 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확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거잖아요. 갈등을 통해 우리가 얻은 건 거의 없고 잃은 건 너무 많았어요. 현대차, LG, SK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어요. 유럽과 아시아 중심의 공급망 다중화가 새로운 표준이 되었죠.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더 이상 독점적인 지위는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제 사무실에 앉아서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316명의 구금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메모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한국에게 요구하던 시대에서 한국에게 선택받는 시대에 들어왔다. 정말 그랬어요. 이제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는 파트너가 되었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회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과도한 환호나 자축 분위기는 없었어요. 대신 냉정하고 성숙한 평가가 줄을 이뤘죠. 한국의 한 포털 사이트 댓글에서 본 글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린 더 세게 조일 수도 있었다. 삼성이 진짜 많이 봐줬다. 이런 반응이 한국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